2019학년도 유희태 박사팀 전공영어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그 순서는 팀 여러분들 저희 팀이 올해 좀 개편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수업을 들었던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아닌 분도 계실 텐데 팀에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기존의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각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한 20분에 3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출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커리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론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직강으로만 이게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원래 계획됐던 것이 이제 3시간이죠. 3시간인데 가능하면 2시간 반 안에 이렇게 끝낼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말하다 보면 길어져서 그게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저희 팀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걸음도 씩씩하게 큰 울림을 울리고 올라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영어 교육론을 담당하시는 박현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 옆엔 우리 영어학의 통사론을 담당하시는 앤드류 채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새로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음성 어문론을 딴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약간의 좀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말 음성 어문론에 정말 실력이 있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음성 어문론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올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승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저희 팀이 10년째 만으로 이제 10년이 됐는데 굉장히 길죠. 강산이 한번 바뀔 정도로 제가 2008년도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인터뷰를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온 친구인데 여전히 저희 팀에서 첨삭과 그다음에 라이팅 그리고 이제 영어 문제 감수 이런 걸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션 메일런. 또 한 명의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을 도와주는 박 선생님이 이제 서부 강사 역할을 해주는 젊고 근데 이분은 저희 제자입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 팀을 처음에 다시 이제 재편을 할 때 가능하면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3세대인데 다음 세대는 우리 제자들을 이제 키우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수법을 아마 PLLT 특강을 올해 여러분들한테 3,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좋은 강의를 아마 보일 송은우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료 패킷 다 받으셨죠? 지금 이제 한 20에서 30분 정도 박현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영어 교수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안녕하세요. 네, 영어 교육론을 맡고 있는 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분위기네요. 네.
우리가 모두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2019년도 대비 이제 임용 준비를 할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또 1년 동안 천천히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어교육론은 2018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19년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초수가 대부분이실 텐데 OT 때는 4학년도 계셨고, 아까 이제 유 선생님께서 3학년도 있네라고 하면서 네 아주 이제 아기들이 왔구나 이런 표정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론은 아마 이제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기본 강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좌 위주로 내년 1년 동안의 강의는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과나 이런 것이 이제 예년과는 다르게 이제 특별히 원서에 대한 편성을 하지 않고 대신 새벽 특강을 통해서 이제 기본서와 연계되어 있는 PLT 등의 이제 강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 OT 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시험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임용 시험이다, 티처 에그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험에 대한 포맷은 크게 이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기본 강좌와 이제 2019년도 이제 커리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14쪽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19년도 대비 영어교육론 시험 대비 전략이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시험 유형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그죠? 성공적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시험이 무엇인가, 그 시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변호사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속기사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티처 에그잼이에요. 그래서 티처 에그잼은 기입형과 서술형과 논술형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포맷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각각 문항의 유형이 다른 만큼 각각 문항에 대한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년간의 강좌는 이런 기입형과 서술형과 논술형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이며 그 기본이 되는 강좌가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처 에그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가 될 사람들의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 교육론, how to teach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죠? 내용학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교육론 범주 안에서 파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형태로 이제 2019년도에 커리어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론에서 다루고 있는 키 컨셉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 컨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방향에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방향, 그러니까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얘기했을 때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와 커런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커런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학습을 위한 영어 교육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영어 교육으로서 지금 현재 교실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 인터랙션,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 맞춰가지고서 교실 수업 방향이 맞춰지는 만큼 거기에 관련된 누가 상호작용을 하고 누가 소통을 합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목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교실 환경에 초점이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관련된 키 컨셉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가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거, 그죠? 각각 교육청 안에서 올해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적인 학습으로서, 그죠? 학습자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뭐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현장을 만들자. 이게 전부 다 거꾸로 학습의 그런 틀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키 컨셉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컨셉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는가? 기본 강좌에서 각각 주요 토픽들, 교육론에 대한 주요 토픽들 안에서 이제 배우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바로 또 1, 4월 안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입형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줄쳐놔 있죠. 예, 기입형의 유형은 현재 진행되는 교실 수업에서 중요한 교수학습 원리 및 개념들이 출제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학습 원리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좌에 대한 부분들이 매주마다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들을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프리뷰를 번갈아 가서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강좌와 함께 그죠? 키텀이나 그죠? 이제 키 컨셉에 대한 부분을 토픽별로 정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실 경우에 실제 2019년도에 제시되고 있는 기입형에 대한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각 챕터별로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리뷰에서 그 챕터에서 이제 제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키 카드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키 카드라고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단어장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ncourage 하면은 뒤에 뭐 무슨 뜻이다 이렇게 쓰도록 하는 그러한 단어장의 유형이긴 하는데 이 키 카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개념만 딱 쓰는 거예요. 설명은 쓰지 않고. 설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카드를 보면서 그 설명을 여러분이 구두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학습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챕터별로 first language acquisition 또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하면 각각 모국어 습득에 대한 관점과 그다음에 제2언어 습득에 대한 관점의 주요 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요 관점들로 어떻게 교실 활동이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키텀들이 하나씩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키텀 하나씩을 갖다가 써서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 키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익숙도를 높여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익혀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1, 4월 강의 안에서의 키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센텐스 이상의 그죠?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입형보다 조금 더 확장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항은 기본적 개념을 토대로 한 실제 교실 학습의 방식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술형도 역시 키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 키 컨셉이 어떻게 교실 상황에서 적용되는가, 그거에 대한 장점이나 특징이나 이러한 요소들을 그죠? 예, 2문장 이상의 글로 작성해 보도록 하는 형식이 바로 이제 서술형의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 모두 다 그죠?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강좌 안에서 키 컨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써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기입형과 서술형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입형 그 개념을 알아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서술형도 개념을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을 글로 쓰도록 하는 과정 중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는 키 프레이즈나 키 센텐스를 집어넣어줘야지만 그죠?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죠?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수업 상황에 적용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쓰지 못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감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는요, 교육론은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18년, 19년, 17, 18, 19 앞으로 나올 19도 마찬가지로 교육론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교육론 부분, 영어 교육론은요, 지금 시험에 대한 방향이 1차보다는 2차로 중심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점수 차이도 2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1차가 이제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강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별하게 원서를 읽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 기본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이제 우리가 good start로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감점이 있다라는 거, 서술형은. 그래서 교육론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아주 생소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답이 이렇게 말하는 학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정답에 그러한 스코어가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교육론의 키 컨셉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 상황에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서술형과 논술형에 있어서 핵심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의 키 프레이즈와 키 센텐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또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감점을 누가 최소화하느냐가 또 당락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교육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조금 더 개념을 섬세하게 교실 수업 상황에 적용하도록 하는 까지 연습이 되어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 4월 이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조금 더 포커스가 서술형에 맞춰져 있는 것은 3, 4월의 강좌예요. 그래서 1, 2, 3, 4, 1, 2월 강좌는 이따가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 theoretical background, 이론적인 토대가 1, 2월에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러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이제 3, 4월에서는 교실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교실 수업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평가까지 나오는 practical teaching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키 컨셉과 교실 수업 안에서의 특정한 기능 지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입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서술형은 1, 2월 강의보다는 3, 4월에 있는 프랙티컬 티칭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가 이렇게 기입형과 서술형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3, 4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그 교실 수업 활동 위주로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부분에서 따라서 이하 보시면 2019년 대비 임용 영어 교육론의 서술형 대비는요, 2018년과 유사하게 현재 교실 수업 방향에 대한 빅 픽처를 파악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교실 수업에서 왜 이렇게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실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실러버스 타입은 어떤 것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학습자는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이며, 학습 자료는 어떻게 주어야지만 학습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 수업 상황 안에서 학생들의 그러한 수준은 어떠할 것이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 커리큘럼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교실 수업에 있어서의 빅 픽처에 대한 이해를, 홀 픽처를 그려보시고 난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지만 서술형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운영인 논술형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저희가 3, 4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은요, 2018년 논술형은 현재 교사의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항이 기입형보다 확장형이 서술형이고요, 서술형보다 확장형이 논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이라는 것은 교육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 프랙티컬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서 그 학습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팩트를 설명하도록 하는 게 서술형이에요. 논술형이면 거기보다 확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프랙티컬 데이터를 주고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그 상황들을 설명하도록 하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점을 찾도록 하기까지가 확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논술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실 수업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예비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는 것이 논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월의 강좌가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한 준비, 초안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어떤 교실 수업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런 능력까지 길러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5, 6월, 7, 8월 가게 되면서 계속 이제 논술형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서 실제 수업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형은 하나 더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론에 대한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세 문장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 답안이라고 한다면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그래프 단위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그 문형보다는 훨씬 더 랭귀지 레벨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ell paragraphed writing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글쓰기까지 하셔야지만 온전한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술형은 2트랙으로 좀 준비하실 것이 좀 필요한데 기본 강좌 안에서 내용이라든가 실제 교실 수업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길러 나가시고요.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식 안에서 well paragraph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한 단락에 대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앞으로 2019년도에 일반 영어 강의에서 늘 이제 들으시면서 연습하실 부분이겠지만 topic sentence고 그 topic sentence에 대한 supporting detail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도록 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컬 시퀀스로 이제 글에 대한 전개를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어진 정보에 대한 유기적인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글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논술형은 이렇게 두 트랙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지만 감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제가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죠? 예, 논술형 보면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즉 글쓰기 형식에 대한 고려로 논술형은 well paragraph writing에 대한 형식을 익혀야 한다더라.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교육론 논술형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틀에 맞춰서 이제 글쓰기 연습들이 이제 같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꼼꼼한 디렉션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쓸 필요 없어요.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들이 또 우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채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갈 정보들이 꼭 들어가 줘야지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임용 준비의 방향은 요컨대 기본 강좌를 이게 가장 중요해요. 1월부터 4월까지 강좌가 그리고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습이 요구되고 해당 자료나 학습 상황에 대한 특징이나 문제점 등을 이끌어내 글로 표현해보고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기평서술형 논술형의 그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 이제 제가 2019년 시험 대비 OT를 준비하면서 2018년 OT 자료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2018년 대비 임용시험 전략해서 제가 논술형에서 써놨던 내용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2018년 대비 임용시험의 영어교육론 논술형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수업 상황이 제공되고 해당 수업 활동의 특징들이 제시되고 익스피리언스 티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헤드 티처나 그죠? 이제 그 슈퍼바이징을 하는 티처죠. 조언을 토대로 개선된 수업 상황의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는 비교적 단순하나 교실의 실제 상황에 근거를 두는 문항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18년 논술형이 이 문항이었죠. 그대로. 그죠? 이것은 사실상 2018년 OT를 하면서 2018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OT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이 2018년 기출에 나온 거예요. 그대로 이게 이제 헤드 티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입 티처가 있는데 헤드 티처에 대한 컨설테이션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가가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술형 타픽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가? 이것이 뭐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가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실 수업, 그다음에 임용 시험에 대한 방향에 대한 홀 픽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지금 첫 시험을 준비하는 이 과정 안에서는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홀 픽처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좌를 여러분이 충실히 수강을 하시고 기본 강좌에서 각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제를 매 주마다 이제 키카드를 작성하세요. 마인드 매핑을 해가지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쭉 따라오시게 되면 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 이제 가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 6월 이제 기출문제부터서 7, 8월 문제 넘어가면서 홀 픽처를 이제 제가 그려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홀 픽처가 파악이
지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논술형에 대한 답안이라든가 문항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잡혀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논술 문항을 이제 작성하고 그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론은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내년에도 2020년 대비안에서 제가 살펴보려고 19년도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간에 뭐 이제 지도안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써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2020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이제 세 가지 이제 포맷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6쪽 보시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나왔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theoretical background라고 해서 이론적인 토대에 관련된 부분이죠. 실제 교실 수업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진행되기까지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성공적인 이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가 개념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학습자들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그 학습자들한테 맞는 그러한 학습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변인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실 수업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메소돌로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 되어서 16강으로 이루어져서 1, 2월에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 4월 강의는 17쪽에 Practical Teaching 파트 안에서 3, 4월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이 3, 4월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실제적인 교실 수업 상황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는 것,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에 대한 부분들, 교수 학습에 대한 원리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으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발음지도, 어휘지도, 문법지도,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제 저희가 3, 4월에 진행이 되고요. 주로 Practical Data와 이제 실제 듣기 수업에 대한 상황들, 말하기 수업에 대한 상황들, 그 다음에 읽기 수업에 대한 상황들,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실 수업에 대한 그런 홀 픽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재에 없이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강의가 반드시 이제 기본 강의는 여러분이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드릴 것이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서 4월까지 기본 강의가 있고 5, 6월에는 이제 그 기본 강의를 토대로 해서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티처 이그잼에 대한 속성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2019년에 기출이 될 문항들은 바로 2018년까지 나온 그러한 기출 문제 안에서 기출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이제 수업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2019년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또 5, 6월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일찍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본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된 것이다. 의도가 무엇이다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때 기출 문제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 6월에 기출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상황이 9, 10, 11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예비 준비를 하는 것이 7, 8월이죠. 문제은행을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다뤘던 문제들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이 7, 8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까지 최종 모의고사와 최종 정리반 안에서 이제 교육론에 대한 이제 그 준비를 마치고 2차에서 수업 실현 안에서 이제 2019년도 이제 막바지 준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1년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주별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과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프리뷰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프리뷰에서 막 공부해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갈 챕터 하나 정도는 집에서 간략하게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가 정도는 좀 살펴보시고 오시도록 하는 거. 그리고 리뷰에 좀 방점을 찍어서 기본 강좌에 대한 부분들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강좌는 이렇게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3, 4월에 이제 진행되는 것이 PLLT 강의가 있어요. PLLT는 3, 4월에 배정한 이유가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 3월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 나왔어요. 3, 4월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페널티 강의는 왜 3, 4월에 집어넣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1, 2월에 theoretical background를 하는데 페널티가 이런 theoretical background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연책은 빌더 1과 2로 진행이 되는데 1이 이론적인 토대고 2가 프랙티컬 티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은 주로 PLLT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그 이론적인 토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원서를 읽으셔야지만 그 원서에 대한 정보들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접했을 경우에 그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이제 백그라운드 knowledge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1, 2월에서 기본 강좌 안에서 익혔던 내용들을 갖다가 PLT 원서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 4월에 이제 PLT에 대한 새벽 특강이 있으니 그죠? 기본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PLT 강좌는 송은우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들어보고 교육론에 대한 1년 커리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PLLT 특강을 맡게 된 송은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PLLT 강독은 3, 4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1, 2월에 박현수 선생님께서 빌드업 1을 통해서 다뤄주실 이론적인 내용을 제가 원서에서 뽑아서 개념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원서를 혼자서 다 읽는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새벽 특강을 이용해서 필독서인 PLLT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특강의 강점은요. 수업 내에서 모든 리뷰를 끝낼 거고요. 그래서 개별 학습이 필요 없이 같이 PLLT를 한번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합격의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패컬티에서 송은우 선생님이 같이 이제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송은우 선생님은 이제 고대 연격과를 졸업하시고, 그죠? 아마 양력이 있을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교사 경력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서, 아마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실제 티처 이그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교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좋은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길을 안내해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교육론에 대한 강의는 일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학 담당하고 있는 앤드류입니다. 네. 뻘쭘하네. 아니, 박수 치란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담당한 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받으신 거요? 자, 지금 보니까 초수가 대부분인데, 그거 하나만 한번 체크를 할게요. 학교에서 영화 통사론 수업을 이렇게 들으신 분, 그래도 내리세요. 네, 작년은 거의 전멸이다시피 했는데 보통은 학교에서 영어하기 이제 힘들고 학교마다 이제 그런 사정이 있고 교수님들이 특히 통사론 교수님들이 점수를 잘 안 주고 막 이러니까는 막 기피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이 영어학 자체를 특히 통사론을 안 하다가 임용을 이제 준비하게 돼서 저를 처음 만나서 이거를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학에 여러분 파트가 또 굉장히 나뉘죠. 통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문법인데 이건 그냥 중고등학교 문법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전공자들을 위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용에서는 학교 문법이라고 보통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데 스쿨 그래머가 있고 그럼 뭐 오피스 그래머가 있고 뭐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문법이라는 게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의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화용. 파트가 이렇게 나뉘어요. 파트가 나뉘는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매년 통사론은 지금 요즘으로 보면은 통사론이 2문제, 그 다음에 문법은 1문제 이렇게 해서 3문제가 이제 들어갈 거고, 의문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문제, 뭐 3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제가 그 반영이 이제 돼서 나오는데, 어쨌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통사론하고 문법, 의문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지금 아까 이제 통사론 수업을 이제 들으셨다고 손을 들으신 분 중에서는 배웠던 원서 교재가 다 같은 걸까요? 자, 임용에 맞는 원서 교재가 딱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죠. 각각의 학교마다 다 배운 교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영어학 수업을 여러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거를 제가 교재에 다 통합을 해 놓습니다. 교재에. 그러니까 임용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을 통합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앤드류 카니가 쓴 책으로 배웠는데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는 배우지 않았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나올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교재하고 또 혹은 보충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그걸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수업을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문제죠. 난이도에 관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영어학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영어학 안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는 2년 연속 의문론이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올해는 통사론 2문제가 하나 4점짜리, 하나 5점짜리, 이거 2개 다 틀린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2개 다 틀리면 몇 점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9점이에요. 예, 9점이면 상당히 점수가 포션이 높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작년에도 수업하고 재작년에도 수업할 때 하면은 통사론이 계속 쉽게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 처음 하신 분들 나중에 기출을 이제 분석해서 보시면은 거의 무슨 그림 맞추기 게임이에요. 예, 지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써서 그냥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쓰는 정도.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잘 안 하고 등한시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강의할 때 통사론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시험 끝나고 나서 당연히 이번에는 통사론이 어렵고 의문론이나 나머지 부분이 다 쉬웠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영어학이 뭐 이제 우리가 섹션으로 나누는 문화, 그 다음에 일반 영어, 그 다음에 그 영어 교육론, 방금 박현수 선생님이 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 이렇게 있었는데 영어학이 조금 많이 어렵게 출제된 것 중에 이제 한 과목이 됐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이러면 이제 올해는 통사론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 의문론이나 여기서 갑자기 또 어려운 게 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면 꼭 이 원리를 따라요. 퐁당 하나가 어려웠으면은 퐁당 이렇게 가갖고 이번에는 통사론, 그 다음에 의문론, 통사론, 의문론.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제 분명히 봐요. 올해는 이제 통사론 가지고 막 여기다 이러다가 의문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사론이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주구장창 그냥 계속 퐁당퐁당이 아니라 그냥 퐁당퐁당 계속 당다라당당 하면서 계속 통사론만 계속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예요. 과목 섹션마다 이따가 우리 유희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영어학이 금년에 어려웠으니까 영어학만 또 막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일반 영어나 그다음에 교수법에서 여러분 놓치게 되면은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어쨌든 균형,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라는 거. 자, 어쨌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영어학 기출 분석 객관에서 첫 번째 줄 서답형 유형으로 바뀐 2014년부터 영어학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어학 기본 개념 및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어진 자료를 분석 적용하여 문제의 지시 내용 및 출제자의 의도 그 별표해 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 생각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뒤에 그 기출 해설할 건 아니고요. 34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세요.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4페이지에 있는 통설은 그 문제가 자 close 절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그 명칭을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평서문도 CP라고 해서 complementize phrase라고 하고요. 의문문도 분석을 해보면 통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complementize phrase예요. 그래서 두 개는 합쳐서 CP and CP conjoin. 그래서 결합이 가능하다. 이거를 내용을 어디서 배웠냐면 그 바로 옆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두 번째 1, 2월 그 종합반 수업에서 아예 보충 프린트로 그때는 앤드류 카니 책에 있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7, 8월 단과 Transformational Grammar 거기 보이죠? 예, 거기서도 이렇게 딱 두 번 정확하게 요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많이들 틀렸어요. 왜? 내용을 알고 그걸 기억을 하면서 CP하고 CP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에 이건 나중에 기출에서 자세하게 해설을 하겠지만은 여러분한테 함정을 파놨어요. 마치 평서문은 TP, Tense Phrase 구조를 갖는 것처럼 보이게끔 여러분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다 말려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거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반영해서 1, 4월 우리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공부를 해갈 때 그걸 맞춰서 여러분한테 당연히 공부 그 해설을 해서 여러분한테 미리 준비를 시킬 거고 기출 분석 5, 6월에 들어가고 7, 8월 문제은행 우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때 충분히 여러분한테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29페이지 돌아가셔가지고요. 어쨌든 그 박스에 있는 거는 여러분 그 점수가 각각 영어학의 배점이 이렇게 배정됐던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근데 박스 밑에 1번에 점수 배점의 추이를 보면 1번 밑에 화살표에 2014년에 14점에서 19점, 그다음 18점, 그 다음에 뭐 이제 2017년 같은 경우 27점 혹은 23점 이렇게 돼 있는 건요. 요즘은 음성 의문론에 있는 문제와 아까 영어 교육론 교수법에 있는 문제가 같이 이렇게 통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런 차이뿐이에요. 올해는 영어학이 27점이라고 돼 있는데 유포미즘 문제 하나를 빼더라도 25점이에요. 예, 정확하게 완전히 그 교수법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25점이에요. 지금 영어학 점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약간씩은 조금 더 이렇게 배분이 이렇게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 보셨고요. 자, 넘어가세요. 30페이지에 있는 그런 고득점 학습 전략들은 이제 여러분이 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한 가지만 주의 사항 드릴게요. 영어학은 암기 과목일까요? 이해 과목일까요? 굳이 나누자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believe 그다음에 believe 동사 있죠? want 그다음에 persuade 이거에 각각의 유형에 맞는 동사들 해놓고 혹은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유형의 동사들 그냥 무작정 외우고 있으면 절대로 점수 안 나옵니다. 예. 하나의 동사가 다른 유형에도 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무작정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학은 이해를 기초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재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여러분한테 간단히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금년 교재가 통사론하고 문법 들어가는 파트는 지금 새로 나오는 교재는 이제 멘토 영어학이라고 해갖고 이제 책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 나옵니다. 그런데 통사론하고 문법은 작년에 이제 그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 변형된 게 없고 아마 보충 프린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 추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저하고 파트너로 같이 강의하시는 우리 오승태 박사님이 이제 새로 교재를 이렇게 집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의 절반이 일단 새로 바뀌니까 어쨌든 처음 하신 분들 여러분 지금 새로 나와 있는 그 멘토라는 책이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교재는요. 그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여러분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대비가 되게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교재를 구성을 하는데 자, 그 통사론 같은 게 이제 이런 거를 반영을 해요. 간단한 얘기는
통사로는 예전에 첨스키 이론을 보면 1988년을 딱 이렇게 기점으로 하면 이 이전에 있는 이론들이 보통 출제가 됐었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냥 연도로 하면 학년도가 아니고 연도로 하면 2015년 그리고 작년이면 2016년이고 올해 시험을 지금 2017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작년 시험에 여러분 비피셜이라는 이런 것이 지문의 내용으로 나왔어요. 이건 첨스키의 1988년 이후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요즘에 약간의 트렌드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나중에 기출분석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살짝 지금 반영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내용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88년 이후 최근 이론까지 해서 그 다음 원서 책까지도 또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를 철저히 반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는데 비피셜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면 반영을 해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시 앤드류 카니 책으로 이렇게 통사론 신텍스를 배우셨다면 그 책은 이 부분을 학부에서 배우고 있는 책에는 이 이론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이미 교재 내지는 보충 프린트에 좀 반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해놨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철저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영어학은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 교재부터도 앞에 그 시퀀스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이거 띄워놓고 따로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이 통사론이나 의문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로 맞춰서 이해를 우선 토대로 해서 암기를 가는 거. 의문론 마찬가지입니다. 오 선생님도 저랑 딱 똑같은 그런 어떤 이제 비슷한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나오는 거를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은요. 이제 간단히 강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박스에 있는 건 단계별 기본 이론, 심한 이론 이렇게 하고 멘토 영학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론 자체가 기본이고 심한 이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가 전체 한 과정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1, 2월에 했던 거를 3, 4월에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학은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의문론까지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많은 거를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으로 하면은 거의 뭐 한 96시간에서 144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저희가 26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각각의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 정리해서 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5, 6월, 7, 8월, 거기 이렇게 써있는 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1, 4월 강의 계획 진도표는 본 수업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그럼 32페이지에 이제 거기에 영어 원서 단과 강의가 있어요. 자, 1, 4월에 Teacher's Grammar 같은 거 문법 여러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즘은 이 책을 주 교재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임용에 있는 문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Teacher's Grammar 한 권만 보면 다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The Grammar Book이 있고요. Student's Grammar 이렇게 해서 크게 중요한 책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의 특징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Teacher's Grammar를 주 교재로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머지 2개의 중요한 원서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때에 따라서 그 고급 영문법도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보충 자료로 해서 한 챕터를 끝낼 때마다 하나씩 정확하게 갑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안 하고 이거는 4개월로 가요. 네, 4개월 동안 한 주에 한 챕터 정도씩 평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 주에 하나씩 정확하게 딱딱 끝내고 넘어가야지 2달 동안 한 주에 2챕터씩 나가는 거 전 할 수 있어요. 전 더 편하죠. 난 퍼붓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래서 이거를 4개월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올해는 그 연간 강의 계획표가 4페이지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잠깐만 봐주세요. 박스에 연간 강의 일정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종합반 그 커리큘럼이 그렇게 순서대로 쭉 9월부터 해서 이제 모고 준비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가운데가 원서 및 단과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박스가 뭐 이제 첨삭반 새벽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아무래도 영어학 같은 경우는요 좀 이
종합반 있는 내용 교재만 가지고서는 여러분한테 수업이 완전히 충분하게 다 준비되기는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을 26시간 정도에 그렇게 압축해서 여러분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문법은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은 여러분 teachers grammar라든가 이렇게 단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통사론도 나중에 제가 이제 본 수업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의문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서 꼭 봐야 될 책은 Applied예요. 네, Applied English Phonology인데 그 책에서는 거의 매년 지금 출제되고 있고, 통사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서 책을 꼽으라 하면은 Transformational Grammar예요. 뭐 입문서, 기본 개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An Introduction to Language, 그걸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책들만 단과로 다 했고, 뒤쪽에 가서 이따가 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단과반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다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짜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료 같은 것도 좀 부담을 좀 덜 하게 해서 전체를 그냥 1년 연간 과정을 이렇게 따라오게끔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금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 뭐 이제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지금 점수를 작년에 수업 이렇게 같이 한 친구들, 또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팀의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각각의 수업에서 가이드를 잘 따르고 팀의 연관 과정을 여러분 쭉 시퀀스를 그걸 그대로 잘 따라주시면은 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합격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들을 각각의 선생님들을 좀 믿고 여러분이 그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 내년 이제 그 겨울에는 좀 더 밝은 얼굴. 지금 여러분 얼굴 되게 안 좋아요. 예, 보기 너무 불편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만하고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얼굴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팀에서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관 과정부터 해서 각 섹션별로 많이 분석을 하고 준비를 많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믿고 따라주시면은 좀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시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박 선생님이 작년 OT 때 설명을 했던 것이 논술형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페이지 수가 26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아까 박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14페이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딘지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이건 시험을 끝낸 많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OT 때 얘기한 것이 이게 논술형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그런 걸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운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교수법 했고, 영어학 했고, 이제 문학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일반 영어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건 짧게 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44페이지 보시면, 지난 2009년부터 쭉쭉 해놨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 여러분 읽으세요. 근데 뭐는 꼭 보시냐면 어떤 작품이 출제가 됐는지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출제가 됐는지. 그래서 2009년부터 쫙 10년간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조하시고 아마 공통적인 게 느끼실 거예요. 우선 캐논이 나옵니다.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소위 말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정전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작가예요. 즉 문학사에서 핵심적인 작가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 경향 중에 하나는 미국의 내추럴리즘 작가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태주의 작가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페미니즘 작가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올해같이 여러분들 교사 시험이잖아요. 교사 시험은 결국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누굴 다루게 돼요? 10대 아이들 다루게 되잖아. 즉 10대 아이들이 성장을 다루는, 즉 성장통에 관한 작품들이 우리 임역에서는 또한 굉장히 선호가 됩니다. 올해 그 Rite of Passage라고 하는 시가 그런 거죠. 통가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은 이건 익셉셔널한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걸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셔야 돼.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설명은 많이 주시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로 가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로 가시기 바래요. 49페이지. 그럼 48페이지는 뭐 2014년부터 2018학년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난 5년간 즉 얘기 뭐냐면 2014학년도 즉 2013년 12월에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올해가 5년째가 됐어요. 근데 보통 5년이 지나면 시험 제도가 개편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5월달, 6월달에 임용시험 개편 논의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영어과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교육학은 좀 변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영어과는 크게 얘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준비하던 대로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그 비평이 월든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월드는 안 봐도 돼요.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방법론 또 얘기해 주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2640시간이고 근데 그건 일주일 풀로 7일간 8시간째 공부할 때 2640시간이 나와요. 시험 전까지. 근데 불가능하잖아. 하루는 쉬어줘야 되잖아. 그죠? 6일 개념으로 잡으면 2200시간 정도가 나와요. 결국 시간은 어떻다? 객관적인 시간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가 토익 공부하는데 우리 유이태 팀 와서 수업 듣지 않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거 하지 않는 게 여러분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쓸데없는 거 하지 않는 거. 즉 과하게 봅니까? 월드는 안 나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반 영어를 위해서도 그렇고 문학을 위해서도 그건 뭡니까? 월드는 내후년 정도 하시면 돼. 이미 한번 출제가 되면 3, 4년 안에 다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좀 더 임용의 포커스화된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쭉쭉 보시면 제임스 2015학년도 하디가 나오고 호손이 나오고 뭐 에드워드 올비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문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귀가 따갑게 듣던 소위 캐논에 해당되는 그런 작가들이 출제가 됐죠. 16년 보세요. 윌리엄 스태포드 20세기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하나예요. Traveling Through the Dark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쓴 수잔 글라스펠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작가이고 거기 나온 윌리엄 스태포드는 생태주의 대표적인 시인이에요. 그 다음에 소설은 뭡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나왔죠. 2016학년도에 조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 보세요. 누가 나왔습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시인이죠. 낭만주의 2세대의 최고의 시인 중에 하나인 셸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미국의 내추럴리즘의 대가 중에 한 명인 잭 런던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 자 약간의 예외라고 한다면 들어갑니다. 마가렛 에스는 현재 지금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근데 마가렛 에스는 이 양반의 작품은 교재가 있어요. 리터처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제가 영미문학개론에 사실은 여러분 앤톨로지라고 들어봤어요? 문학은 복불복이지. 까짓거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좋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어쨌든 문학이 여러분 배점이 10점인데 문학 세문학에서 내문학 가운데 한문학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전략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예를 들어 55점 정도까지 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목이 뭡니까? 그게 교수법이야. 교수법. 그리고 일반 영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 백날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시험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 1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시험은 딱 3가지밖에 없다. 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 모든 사람이 다 맞추는 문제.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다 틀리는 문제. 그 다음 3번째 대다수가 틀리는 문제. 여러분 뭘 맞춰야 됩니까? 대다수가 틀리는 문제를 맞추는 거야. 대다수가 틀리는 문제. 근데 그걸 보통 출제할 때 뭡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점검을 한단 말이야. 즉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뭡니까? 2-3문제 정도는 의도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영어학. 영어학 문제가 두 문항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일반 영어 B형 3번 문제 다우징 나온 거 있었지. 수맥 찾는 거. 그 문제. 그거 뭡니까? 그 문제. 그 다음에가 뭡니까?
그 라이트 오브 패시지의 첫 번째 문제였었어요.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뭡니까? 답안을 어렵게 써라라고 이제 출제자가 낸 건데,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컷이 60점인데 60점 맞으면 이건 합격 못 합니다. 왜 못해요? 1차는 몇 배수 뽑아? 1.5배수 뽑지. 적어도 컷보다는 몇 점이 높아야 됩니까? 최소 2점에서 3점은 높아야 돼요. 보통 5점이 높아지면 2차에서 내가 영어를 뭡니까? 수업 실현이라든 인터뷰를 I am a student,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2차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컷 점수를 가지고 붙는 사람은 2차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야. 그건 정말 타고난 사람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2, 3점 정도를 여러분이 좀 더 받아주면 최종 합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컷만 보면 안 돼요. 이거보다는 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까지 와서는 뭡니까?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이거는 골키퍼야. 게이트키퍼야. 이건 지나가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0점 컷이라고 할 때는 내가 점수가 이렇게 참 이거 무서운 말이긴 한데 내가 점수가 뭡니까? 55점. 적어도 50점 정도는 넘어져야 이거 뭡니까? 시험 준비를 한 거야. 근데 만약에 49점 이렇게 됐다. 그럼 뭡니까?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시험 보신 분 가운데 점수 딱 나왔는데 1차 점수 나왔는데 그 컷보다 내가 한 5점에서 10점 정도 낮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심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공부 방법 싹 뜯어 고치면 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법과 반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거. 근데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2점 차, 1점 차, 3점 차로 떨어진 사람들이야. 그건 뭡니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건 그날의 운과 그날의 컨디션과 전날에 뭡니까?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던가 막 그래가지고 열받아 막 이런 거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런 운이 사실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점, 2점, 3점 차를 떨어지면 그건 실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운의 문제야.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제가 상담해 주기가 더 어려워. 왜? 그럼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그냥 감정적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자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55점까지 50점에서 55점 이 밑이라고 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단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합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지. 결국엔 뭡니까? 여기다 활용 점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점을 딱 찍어주는 건 결국 뭡니까? 항상 그랬어요. 내용학입니다. 출제 방식이 2008학년도 이래로 그리고 2014학년도 시험 바뀐 이래로 평가원의 방침은 교과 내용학은 약간 어렵게, 그 다음 교과 교육학은 쉽게가 방침이에요. 그래서 교수법 있잖아. 교수법은 1차는 뭡니까? 어렵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건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내용학은 약간 난이도가 있게, 교과 교육학은 쉽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근데 어쨌든 합격을 하려면 여러분 뭡니까? 영어학하고 문학에서 여러분들 점수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틀려주는 것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틀리는 것, 즉 내 친구가 틀리는 건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맞추는 건 내가 맞춰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시험은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소용없어요. 그 다음 모든 사람이 틀리는 거, 이것도 어차피 마이너스, 남들도 마이너스고 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영향력 없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틀리는 거 40%대 난이도가 40%대 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결국 뭡니까?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시험은 딱 3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요.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어떤 거 대다수의 사람들이 틀리는 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4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그 분석을 잠깐 해놨는데 이번 문학 시험은 뭡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문항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 서술형 2문항, 그 다음 기입형 한 문항이 10점이 출제가 됐는데 토탈이가 13% 정도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건지 여러분 파악을 좀 항상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평가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미 공문으로 내려온 얘기야. 거기 보시기 바래요. 그 진하게 표현된 거 있지? 6페이지 위에. 진하게 교과 교육학 몇 프로 내게 돼 있어요? 25에서 35%. 그 다음 교과 내용학은 75에서 65%가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뭡니까? 그 영어학이 보통은 20%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과 올해가 영어학의 배점이 평균보다 뭡니까? 좀 높아졌어요. 서술형 문제가 하나 더 나오면서 배점이 4점 정도가 더 높아지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영어학, 영어학이 20점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뭡니까? 일반 영어가 15에서 20점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좀 변동폭이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문학이 10점에서 12점이 출제가 되는 이 안에서 뭡니까? 서로 간에 조절이 되는, 영어학이 좀 높아지면 일반 영어나 문학이 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배점이 형성이 됩니다. 교수법은 뭡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25에서 35% 내니까 보통 20점에서 뭐 30점 이 사이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린 80점이니까 100점 만점이 아니니까. 다시 오세요. 뭐라고. 그 장르로 다시 49페이지 보시면 장르별로는 뭡니까? 변함이 없어요. 이것도 시하고 소설과 드라마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때때로 뭡니까? 비평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내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요즘 비평이 안 나오니까 한 3문항 정도 이렇게 항상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52페이지 보시면, 51페이지 보시면 영문학 서답형 시험 대비 전략이라고 제가 거기 써놨는데, 이건 2008년 이래로 바뀐 게 없어. 어차피 문학은 뭡니까? 그때 이후로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년째 이거 바꿔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내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 보시면 제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이 틀에서 벗어난 적은 사실은 다양스럽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문문학 참고서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하고 소설하고 드라마 가운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뭐 단연 시가 제일 어렵죠. 그리고 시험도 항상 시가 항상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시가 어렵게 나오고,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고, 소설은 그 중간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 다행인 게 있어요. 시에 출제자들이 항상 가지고 들어가는 책이 있어요. 그게 사운드 앤 센스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올해 사운드 앤 센스는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라고 얘기하면 헷갈리니까요. 2017년이 작년이야. 다시 언제? 2017년, 우리 2018년이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2017년에 대다수가 사운드 앤 센스를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전에 3년간 사운드 앤 센스 출제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 앤 센스 양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혼자 하기도 불가능하고, 그거 시 하나 보려면 정확하게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그 문제까지 풀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려우니까 번역도 안 되니까 구글링 해가면서 막 미국에서 뭡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써놓은 그 코멘터리 보고 이런 뜻이야 막 이렇게 하고. 그 구글 여러분 믿으면 안 돼. 그 네이버 지식인에 뭡니까? 초등학생이 글 쓰듯이 구글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코멘터리를 뭡니까? 중고등학생들 쓴 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사운드 앤 센스는 여러분들 작년까지 그렇게 작년에는 출제가 그 이전에 안 되다 보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센이라고 우리 표현되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센의 시기가 또 도래했어요. 15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올해 2017년에 작년에 15판이 새로 나오면서 그 4점짜리 라이로 패시지가 사센의 문제까지 거의 같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재수한 아이들이 그 덕을 많이 봤어요. 그 사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2017년 작년에는 하지 않았어. 왜? 2016년에 제가 그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항상 딜레마인데, 보통 우리 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2년을 들어요. 4학년 때 한번 듣고, 그다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보면 교우성 실습 해가면서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풀로 준비를 못 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졸업하고 나서 첫 번째 올인을 해가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게 저희 팀을 듣는 거의 대다수 이게 패턴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선생님들한테 그 전년도 했던 강의를 저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2번을 평균적으로 듣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 들으면 그렇잖아. 어차피 비싼 등록금을 내는 건데. 그래서 이때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홀수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뭡니까? 짝수로 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챕터 1에서 8까지 했다고 하니 이때 9에서 16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2016년에는 그 사운드 센스에서 그때 범위에 있던 그 라이트 패시지를 제가 무려 30분 넘게 강의를 했어. 아마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아마 나올 거야. 어딘가 아마 떠돌아다닐 거야, 그게. 근데 2017년에는 이때 이게 범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건 이걸 좀 열어줬으면 좋았는데 그건 또 이제 이게 또 선생님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뭡니까? 그게 좀 그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근데 재수했던 친구들은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평과 서술형과 논술형의 시간이 주어진 논술형은 보통 25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기평은 5분에서 7분 정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글자 수에 따라 사실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 서술형은 7분에서 9분 정도. 이건 앞뒤 1, 2분 정도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글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올같이 400자짜리 이렇게 나와버리면 당연히 뭡니까? 7분 이상이 걸려요. 근데 평균적으로 서술형은 7분에서 9분 정도가 이렇게 걸립니다. 실제 낼 때 그렇게 내. 근데 재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시기 공부했던 게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 시간을 세이브하다는 게 제일 큰 거야. 시간을 세이브한 데다가 뭐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내가 했던 게 나오면 그 순간 뭡니까? 그 어펙티브 필터가 어떻게 돼버려? 그냥 촥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래서 올해 이제 뭡니까? 문학제가 강의하면서 올해는 지금까지 안 했던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요. 단과에 사센이 있잖아. 사운드 센스를 전 모든 시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1, 2월 강의만 뭡니까? 한 6주나 7주 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2시간 정도 말았는데 1, 2월에는 아예 사센을 뭡니까? 그 앞 8장까지 있는 거기 나와 있는 시를 다 다룹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9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는 시를 다 다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전에 어쨌든 책이 새로 개정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정도는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문학을 안 해도 문학 공부 안 하잖아. 그리고 기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잖아. 여러분 인생을 걸고 시험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인생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들 하잖아. 그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타깝지만. 그건 10대 1일 경우에는 그 가능하지만 지금 25대 1이에요. 25대 1의 경쟁률에서 열심히 한다? 25대 1의 경쟁률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친구 25명 세워놓고 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에 붙는 거야. 2043년에 붙는 거예요. 그게 25대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라면 좀 독하게 하세요. 독하게 하시고 안 할 거라면 빨리 방향을 트는 게 맞습니다. 할 거 많잖아. 공무원도 있고. 농담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단언컨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운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뭡니까? 대학 교수들이 출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바라보는 교재들이 있거든. 그 영미문학개론에 뭡니까? 그 앤솔로지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보통 노튼 앤솔로지니 이런 게 보통 3,000페이지예요. 글자는 정말 요만한 걸로 3,000페이지가 넘어. 근데 제가 그 앤솔로지 5권 정도를 요약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영미문학개론이야. 우리 임용에 맞게 추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어쨌든 간에 임용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들이니까 기본서는 영미문학개론하고 그 다음 사운드 앤 센스 이 두 가지는 다른 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른 건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필독서는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적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문학은 여러분들 자 정리하면 뭡니까? 복불복으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건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스케줄은 여러분들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58페이지로 가시기 바래요. 58페이지. 뭐 일반 영어는 뭡니까? 굳이 뭐 그럼 일반 영어 중요한 과목입니까? 어때요? 제가 보니 가장 과대평가되는 과목이 일반 영어라고 생각해요. 가장 과대평가되는 과목. 사실 일반 영어 잘한다고 붙지 않아요. 실제로. 일반 영어 여러분들 보세요. 58페이지 보세요. 괜한 여러분들 막 두려움을 조장하는 과목인데 일반 영어가 58페이지 보세요. 거기 2018학년도 일반적 기출문제 보시면 몇 문항 나왔습니까? 사실 문항수로 따져보면 교수법보다도 훨씬 적고 영어학보다도 훨씬 적어요. 일반 영어 B급 몇 문항이야? 4문항이야. 배점도 15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맨날 봅니까? 학교 쓰기 보면 일반 영어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영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동시에 중요해. 패러독스지, 패러독스.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건 그 일반 영어 자체도 있지만, 일반 영어가 뭡니까? 일반 영어보다는 문학도 안 되고, 그 다음 영어학도 안 되고, 교수법도 안 되죠. 그 리딩 컴프레hension 자체가 안 되는 모든 과목의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1년 열심히 공부하면 실제로 실력이 늘어요. 그건 단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학 공부하잖아. 여러분 몰랐던 거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학이 재밌는 과목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대학 다닐 때 지겨웠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해. 문학이 재밌거든. 근데 그리고 실력도 늘어. 안 느는 과목이 있어요. 일반 영어야. 일반 영어 얘기하는 이유는 일반 영어가 안 늘기 때문에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점에서 일반 영어 얘기 드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뭐다? 모든 건 기본이라고 하는 거가. 또 한 가지는 다른 교과 내용학이란 전공 영역은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일반 영어는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교재도 없고 그리고 뭐에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어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프로핏이 없어요. 프루시 안 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뭡니까? 일반 영어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영어라고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영어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이 뭐겠어? 당연히 저 일반 영어가 약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일반 영어 늘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일반 영어가 제가 약합니다.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일반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없어요. 그건 편의상 우리가 General English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영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허상일 뿐이야. 추상일 뿐이야. 추상. 뭐라고? 추상이야.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 저는 독해가 안 돼요. 번역이 안 돼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야. 상담할 때는 이제 선생님 저는 번역이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하. 그럼 어떻게 하면 번역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문제입니다.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두 번째가 문제야. 번역은 되는데 뭐가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야. 따라서 이걸 뭉뚱그려서 일반 영어라고 해버리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번역이라고 하는 저는 번역이 안 돼.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기술 보세요. 잠깐. 기술 봐. 해보세요. 번역. 거기.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자, 수고했습니다. 이거 번역하면 여러분 읽어보면서 66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실 번역이 안 된 케이스야. 번역 자체가 과학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실험에 관한 거 나오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저는 번역이 안 돼라고 이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뭐 한 거야? 로케이션 한 거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위치 지은 거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뭡니까? 솔루션이 나오게 되어 있지. 번역이 안 되면 뭡니까? 솔루션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 하면 돼?
네가 뭐가 약하다? 단어가 약하구나. 그러면 하루에 20분씩 단어를 반드시 반복해라. 라고.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리피티션 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제가 본 수업 시간 얘기해 드릴게요. 단어, 이 세상에 있는 단어는 딱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딱 3가지 종류. 근데 어쨌든 뉴트럴과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단어 외울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디라고토리 이런 거 나올 때 이 뜻이 경멸스러운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파악하는 이게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뉴트럴인지. 그러면 네거티브면 어떻게 해라? 인상을 찡그리면서 단어를 소리 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굉장히 빨리 외워져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래 시로 그냥 날 것으로 외우라면 여러분 잘 외워집니까? 안 외워져. 근데 그걸 뭐로 만들면? 노래로 만들면 우리 뇌 구조가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 따라서 어떤 거 뭡니까? 이모셔널은 어떤 것을 투영을 하면 뭡니까? 훨씬 빠르게 외워야 돼. 제가 아까 그랬지? 뭐가 중요하다?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같은 걸 하나 하더라도 뭡니까? 시간을 최소화 드리는 방식을 여러분 택해야 되는데 단어 외우는 건 말할 것도 없어. 그때는 따라서 여러분 교사가 돼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대학 특강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 여러분 책임의식 가지고 하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뭡니까? 시간을 세이브하게 돼. 엉망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 엉망으로 애들이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엉망으로 배우게 돼. 시간 낭비하게 돼.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 특히 어떤 과목은? 영어와 수학 과목은. 영어 수학 과목은 뭡니까? 교사의 질이 아이의 질입니다. 이건 99.9%야. 따라서 교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공부 많이 하셔야 돼. 영어과는. 자, 어쨌든 그래서 뭡니까? 그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 교사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 단어 딱 보면 뭡니까? 이 3가지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럼 뭡니까? 포지티브한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해라? 해피 하는 거야. 뉴트럴은 뭡니까? 그냥 뉴트럴하게 가면 거야. 표정 짓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 어쨌든 뭐 해라? 그러면 솔루션은 뭐가 되는 거야? 뭐 해라? 단어 외우고. 그 다음 뭡니까? 2번째 뭐 하면 돼? 당연히. 왜 번역이 안 돼? 구문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문법 공부하면 되는 거야. 구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구문. 도시구문하고 생략구문 공부하고 구문. 그 다음에가 좀 더 복잡한 게 등장을 해. 이건 뭡니까? 이건 정말 내가 시간 들이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야. 내가 시간을 쓰면 단 그대로 나온다고 했지만 제가 과장한 거야. 왜? 아까 그랬지?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루에 단어 하나를 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A는 하루에 24시간에 단어 하나 외우는데 B는 뭡니까? 3개를 외워. 어떻게 외우면? 이모션을 집어넣고 외우면. 그러면 A라고 하는 애한테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B는 몇 시간이 되는 거야? 산수해줄까? 3 곱하기 24는 72시간이 되는 거야. 어떤 거 택할래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할래?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이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어쨌든 이건 말 그대로 뭡니까? 이 B형의 72시간을 택한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건 하시면 되는 거야. 이건 정직하게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가 약간 복잡한 게 있습니다. 뭐가? 배경 지식이 필요해. 이건 테마로 해결하면 돼. 테마. 주제별로 공부를 하시면 돼. 근데 어쨌든 이 3가지를 뭡니까? 번역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시간 그냥 뭡니까? 들이면 내가 시간을 인풋시키면 어느 정도까지 뭡니까? IQ 88만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나는 87인가벼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예외가 없어.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나와. 근데 이제 문제는 2번째입니다. 어떤 거? 이거야. 번역은 나름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답이 잘 구해지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 해당되는 거다? 어떤 거?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거. 즉 여러분들 수준에서 해당되는 게 이게 많습니다. 아닌가? 2단계야 여러분들? 2단계. 솔직한 게 좋아. 2단계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 좋잖아 이거. 좋잖아 이거 하시면 돼. 근데 2단계는 뭡니까? 의외로 점수가 잘 안 오릅니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이거는 이미 뭡니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언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언어라고 하는 건 언어의 문제라고 하는 건 논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건 내가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이라던가 그 다음에 대학 다니면서 세미나 수업을 해가면 토론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던가
그러니까 독서가 약하고 토론이란 이런 거에 약한 사람들은 이건 뭡니까? 답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점수가 나오게 돼. 이건 뭡니까? 교수법이 됐던 문학이 됐던 일반 영어가 되든 영어학이 됐든 다 관계가 없어.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게 이겁니다. 어떤 문제, 논술형 문제든 서술형 문제든 기입형 문제든 관계가 없어. 그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빈칸 집어넣는 거, 그건 논리의 문제야. 따라서 이것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내가 답을 쓰는데 올같이 약간 뭡니까? 작년 2018 학년도처럼 약간만 뭡니까? 어렵게 내버리면 헤매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문제가 어렵든 쉽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논리력을 여러분들이 키워내는 것이 올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는 게 뭡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거 방법은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바로 트위스트 R이라고 하는 거야. 트위스트 R은 그건 제가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그건 제가 90년대 그 미국 유학생 GRE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도 어려워서 지랄이라고 하는데 지랄이를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800점 만점에 300점대가 나오더라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800점 만점에 영어 점수가 300점대 나와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점수가 안 올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택한 게 그냥 거기 보통 700자에서 1000자가 나오는데 이걸 5분에서 7분 안에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닌데 이걸 다 읽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제가 나름대로 택했던 방법이 뭡니까? 논리 훈련이었어. 그 논리 훈련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마지막엔 760을 받았어. 그럼 제가 버클리 어드미션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인 최초의 학생이야. 박사장. 문학은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근데 별 시덥지 않은 자랑을 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나름대로 뭡니까?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택했어. 근데 그렇다고 이걸 제가 막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만들었겠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미 미국에는 리딩 컴프레hension에 대한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어. 뭐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뇌과학, 뇌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지? 뇌과학, 그 다음에 인지과학이라고 언어학과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인지과학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논리력을 향상시키더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걸 제가 우리 임용에 맞게 2S, 2R로 압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제가 이걸 한국에 2008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2018년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명 정도 애들 택해가지고 우리 조교 포함 택해서 애들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10년이 아니야. 9년. 9년까지 실험을 해가지고 점수가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나는 됐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다 합격을 했어요. 재밌지 않아? 물론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답안 쓰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답안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논리잖아. 근데 그래서 제가 2009년 끝나고 2009년 12월 달에 즉 2010년 1월이죠. 이때 트위스트R이라는 책을 출판을 한 거야. 한 2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트위스트R 최독비라고 하는 최고의 독해 비결이라고 하는 최독비라고 그걸 냈는데 이제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 트위스트R 기본 뭐 이렇게 유형 나누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가장 강조하는 거 저겁니다. 패턴이야, 패턴.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썸머리를 해내는가가 그게 핵심이야. 뭐가 핵심이라고? 패턴을 통해서 썸머리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 트위스트R의 원래 가장 큰 핵심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번역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답안 찾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여러분들 원통한치한테 지금 임용해서 오랫동안 트위스트R 기본은 트위스트R 교재가 기본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한 번 공부한다고 될까? 수업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살이야? 지금 24, 23, 22 이렇게 됐지? 아니가 19? 좋아. 20이라고 하자. 20. 지금까지 여러분들 머리가 트이고 초등학교 이래로 약 10몇 년간에 걸친 여러분들 사고 구조가 굳어져 있어. 근데 굳어져 있는 사고 구조 깨기 쉬워? 어려워.
근데 트위스트화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고 구조를 바꿀 걸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처음에 하다 보면 짜증도 날 거예요. 정말 짜증 날 거야. 화도 나고 안 느는 것 같고. 이거 제대로 효과 보려면 10개월이 걸려요. 10개월. 그래서 제가 대학 특강 갈 때는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일 빨리 해라. 빨리.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 근데 어쨌든 10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10개월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할 수 있을까? 포기하죠, 중도에. 그리고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남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만 해놓으면 글을 보면서 나름대로 보면 이게 키워드네. 이게 메인 아이디어네. 이게 이거네. 이게 이거네. 그렇다면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니까 메이저 서포팅 디테일즈가 이거겠네. 그러면 썸머리가 이거겠네. 이건 찾아낼 수 있어. 6개월만 해도. 하지만 트위스트화를 제가 요구하는 온전한 방법을 찾기까지는 정확하게 10개월이 걸립니다. 10개월이 걸리는데 이제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온전하게 이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길 바래. 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읽는 훈련, 코히어런스라고 얘기하죠. 로지컬 시퀀스를 찾아서 읽는 연습을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빈칸 문제는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어. 기입형 올해 많이 나왔잖아. 일반 영어에서도. 심지어 서술형에서도 기입형으로 막 그냥 빈칸 뚫어놓고 막 내고 그랬잖아. 기입형 문제는 여러분들 100% 다 맞출 수 있어.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 기입형 문제, 논리 문제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려면 트위스트화를 뭡니까? 최소한 2회독에서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한 번 보는 건 소용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일반 영어는 한 권을 10번 보는 것이 10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외우세요. IQ 테스트. 87이야? 87? 자, 다시. 일반 영어는 어떤 게 좋더라? 한 권을 어떻게 보는 것이 10번 보는 것이 뭐보다 10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미 인지과학에서 밝혀진 거야. 근데 특히나 외국어는 더 그래요. 한 권을 꼼꼼하게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2번, 3번, 4번 이렇게 꼼꼼하게 보잖아. 그 그라마 구조, 구문 구조, 단어 구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잡혀 있어. 틀이 스트럭처화 되어 있어. 근데 한 권 보고 뭡니까? 그 10권을 그냥 술렁술렁 한 번씩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전혀 내 것이 되지 않아. 내 것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한 권을 어떻게? 10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10번까지 볼 시간은 없긴 하지만. 아시겠어요? 자,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이 우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반 영어는 지문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작년엔 세문학 가운데 경제 지문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올 같은 경우는 경제는 안 나오고, 과학 실험에 대한 게 나오고, 그다음 인문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교육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따라서 주제가 어떤 게 나올지는 그건 전혀 중요치 않아요. 어떤 주제가 어떤 배경 지식이 나오든 어떤 주제가 나오든 내가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어떤 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내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따가 좀 구체적인 방법론은 잠깐 10분간 줬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